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기타 이제 금융소득은 뭐 이자라든가 배당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는 게 좀 상식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단은 이 소득세가 관심이 많죠. 예. 자, 여기 소득세라는 건 이제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그 세금이죠. 그래서 소득세라는 게 어떤 거냐? 과세의 산정은 소득 원천선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8가지의 소득을 열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소득세에서 그 과세 방식을 보면 소득 원천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법률적인 용어죠. 그 다음에 열거주의 방식이다. 소득 원천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곳에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돈을 주웠다. 또는 뭐 어쩌다가 뭐 어떤 뭐 금융 소득이라든가 또는 뭐 기타의 어떤 재산이 발생을 했다. 그런 것에다가 과세하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뭐 복권이 당첨됐다. 그건 복권이 당첨되는 어떤 상황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득 원천설의 근간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복권이 당첨되면 소득세를 안 내나요? 그건 아니에요. 복권이 당첨이 돼도 소득세를 내요. 그러니까 원칙은 소득 원천설이지만 그렇지만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는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소득세의 내용이고, 원칙은 이제 저런 거다 이런 거고, 열거주의 방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소득세법에 이러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열거주의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에 보면 소득과 관련된 내용들이 쫙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거 이런 것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이다. 이런 종류가 열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열거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은 열거를 해야지 과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열거주의 방식.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법에 들어가면 엄청난 소득의 종류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경제활동이라는 게 계속 이제 뭐 경제 상황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질서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것과 관련된 소득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개를 한다거나 또는 뭐 예전에는 없었던 어떤 인터넷 판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소득의 종류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소득의 종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과세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의 그 소득 구조를 보면 소득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이제 징수하겠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소득세에서 보면 이제 8가지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데, 이자 배당이라는 금융소득이에요, 저게. 이자가 뭔지는 아시죠? 그 다음에 배당은 주식에 대해서 받는 그 배당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얘기해요. 포괄주의의 개념이 뭐냐면, 이게 열거를 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걸 포괄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거를 한 것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열거되지 않아도 이자와 배당의 소득에 해당이 된다면 과세를 하겠다. 이게 이제 포괄주의예요. 왜 이제 금융소득에 대해서 왜 이런 포괄주의의 개념을 쓰냐면 금융상품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 그리고 생기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열거주의 방식을 쓰게 되면 계속 열거를 해줘야 되는데 법은 1년에 한 번씩 만들게 되겠고, 중간중간 만들어서 집어넣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방식을 써가지고 원칙을 정해놓죠. 이러한 것은 이자 소득에 해당이 돼.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방식의 소득을 받았을 때는 이자 소득으로 볼 거야. 그러면 과세가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보자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포괄주의예요.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주의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을 받았을 때 그 이자나 배당의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열거가 되지 않더라도 이자와 배당의 성격으로 받았다면 그거는 과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을 마련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형별 포괄주의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 제한적인 포괄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법에서 이미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성격이면
비록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를 한다. 자, 그래서 원천설에 따른 그 과세 대상의 범위를 좀 보면 종합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소득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소득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종합소득이란 것과 그 다음에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라는 걸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종합소득 안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 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퇴직소득은 퇴직금으로 받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건물이라든가 또는 뭐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도할 때 거기에 대한 세금. 그래서 세율을 적용을 할 때 종합소득에 대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했을 때 퇴직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양도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이제 세율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분류과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소득은 만약에 종합소득, 내가 만약에 이자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고, 연금소득이 있다면 이걸 다 합해요. 그걸 합해가지고 세율을 이제 적용하는데 여기서는 6에서 높이는 이제 45%까지 이제 적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70%까지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누진 구간이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누진세율. 누진세율은 일정한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종합소득 안에 그 소득들, 그러니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이런 것들은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세부담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양도소득이 있더라. 이번에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소득을 얻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얻은 소득과 여기서 얻은 소득을 다 합하지는 않아요. 얘들을 합하는 건 아니고 각각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를 얹혀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걸 이제 분류과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세를 하는 거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뭐 퇴직을 여러 번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퇴직하는 시점에 이제 한 번 과세가 되는 거고, 양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양도를 뭐 토지나 또는 건물 뭐 이런 것들을 업으로, 그러니까 사다가 파는 것들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업소득이 돼요. 근데 그게 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팔았다. 일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았다. 그때는 양도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소득 안에 들어가느냐 양도소득 안에 들어가느냐 그거는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달라지겠죠. 이제 소득 원천설에 따른 구분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종합과세 방식을 쓰는데 종합과세 방식은 다 합한다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종합소득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합해져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얘네들이 다 합해져요. 다 합해져 가지고 그게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그걸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보면 이런 소득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죠. 예,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근로소득은 없을 수 있죠. 예. 뭐 사업을 하면서 회사를 다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오리를 하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이자라든가 배당은 있으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예금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금에 대해서 세금 신고한 경우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금융소득이 굉장히 많지 않다면 거기서 신고한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자라는 걸 지급한 곳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버리고 나머지를 이제 우리한테 줘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근데 그 일정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2천만 원이면 만약에 그냥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해 봅시다. 엄청 많이 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10% 이자를 준대 1년에. 그러면 2천만 원의 이자 소득이 나오려면 은행에 예치된 돈이 얼마야 돼요? 2억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2억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10%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의 어떤 이자 소득이 발생하려면 뭐 10억 정도가 1년에 그 은행에서 예치가 돼야 되는데 뭐 그런 돈을 실제로 이제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물론 나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서. 예. 그분들은 굉장히 부럽죠. 사실. 예? 예. 근데 보통은 은행에다 그렇게 돈을 집어넣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 것들이 어디에 이제 투자가 되거나 또는 뭐 건물이라든가 뭐 주택 이런 데 이제 투자가 되는 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일 때만 거기에 대한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따로 이제 신고를 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연금의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연금을 내가 부을 때, 소위 말하면 연금을 이제 예치를 할 때, 그때는 이제 그 예치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그때 이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연금을 붓고 있다. 그러면 연금에 대해서는 내 받는 금액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소득 계산할 때 그 부분이 빠져요. 나중에 이제 그 연금을 받아가는 시점에서 그게 이제 연금 소득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연금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돼요. 근데 연금에 대해서는 세율이 굉장히 낮아요. 5%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제 정부에서도 그 소득을 예전에 이제 퇴직을 했을 때 그 퇴직금을 한 방에 다 받으면 뭐 했냐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돈벌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뭐냐면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망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노후에 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퇴직금을 연금에 집어넣고 연금을 받아가게 만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연금에 대한 세율을 좀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연금에 대한 세율이 일반적인 소득세 세율보다 좀 낮아요. 물론 금액이 일정 이상일 때는 그렇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소득인데, 이 기타 소득은 우리가 이제 소득세의 일반적인 원칙인 그 소득 원천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기타 소득은 뭐냐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그런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 기타 소득이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복권. 그런 경우에 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권을 당첨이 되면, 만약에 뭐 10억짜리가 당첨이 된다. 그러면 그 중에 세금 일부를 떼고 나머지를 받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받으면 그걸로 이제 따로 세금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분리과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과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이제 소득을 합산한 다음에 그 소득을 종합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낸다. 그리고 이제 분류과세,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퇴직, 그 다음에 양도, 얘네들, 그 다음에 종합소득. 이 종합소득 안에는 이, 배, 사, 근, 연, 기라는 세목이 있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얘네들은 다 합쳐지는 거고요. 얘네들은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의 세목을 따로 이제 세금 계산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퇴직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달리 수년간 누적된 이 소득이 퇴직 시 또는 양도 시에 실현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입사를 했다고 볼게요. 쭉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퇴사를 해요. 그러면 근로자가 받는 그 소득은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소득이 발생하냐? 급여가 발생하겠죠. 그 급여를 계속 받아가요. 그죠? 그리고 이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세금을 징수를 해요. 소득세를. 근데 얘가 이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뭐가 쌓이냐? 퇴직금이 계속 쌓이겠죠. 퇴직금이 계속 쌓여요. 그럼 퇴직을 했을 때 이 퇴직금을 이제 받아가겠죠. 퇴사를 하게 되면. 그럼 이 퇴직금은 결국 언제? 그동안 입사했을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계속 쌓여진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소득세는 세율이 누진세의 구간을 가지고 있어요. 누진 구조로 이제 과세를 하는데, 한 방에 모든 금액이 다 그 누진 금액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세부담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누적된 소득. 그동안에 만들어진.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퇴직금과 관련된 이 퇴직금을 그때그때 요만큼에 대해서 과세하고, 요만큼에 대해서 세금 냈고, 요만큼에 대해서 세금 냈고, 요만큼에 대해서 세금 냈다면, 그랬다면 낮은 세금 구간에 적용이 됐을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6%, 여기에 대해서 6%, 여기에 대해서 6%, 여기에 대해서 6%. 계속 이렇게 했다면 평균적으로 결국 6%만 쭉 냈었을 세금인데, 그걸 한 방에 이렇게 과세하잖아요. 그러면 일정 구간은 6%가 적용이 되겠지만 그 위에는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세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누적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공제 이런 것들도 여기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양도소득에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일정한 금액을 빼줘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그 가격 상승분이 계속 누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그거를 세금을 냈다면 일정한 금액만 세금 안에 포함이 그 세율 구간 안에 포함이 됐을 텐데 한 방에 과세가 되면 낮은 구간과 높은 구간을 비교했을 때 높은 구간의 세금이 더 많아지겠죠. 그쪽에 이제 소득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하기 위해서 이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류과세. 여기서 이제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를 하게 되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하에서는 높은 한계세율. 이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10년도 뭐 11년도다. 여기서 이제 100원만큼 벌었고 여기서 200원만큼 벌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소득세의 세율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과세.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율이 만약에 이런 방식이다. 0부터 100원까지는 10%. 그 다음에 100원부터 그 이상은 20%. 뭐 이렇게 이제 세율이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소득이 10년도, 11년도에 벌어졌던 이 소득 있죠? 이거를 한 번에 다 과세를 한다면 합해가지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얼마가 나오냐? 100원까지는 10%니까 10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소득을 합하면 300이죠 이게. 300에 대해서 지금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까지는 10%니까 10원이고 100원을 넘어서는 200원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00원에 20%면 얼마예요? 40원이 되겠죠. 그러면 50원의 세금이 적용이 돼.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10년도에 1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냈고 11년도에 2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합시다. 합산하지 않고. 그럼 100원에 대해서는 10%니까 여기서는 10원의 세금을 낼 거예요. 자, 200원에 대해서 세금 낼 때 생각해 볼게요. 100원까지는 10%니까 10원. 그 다음에 100원 넘어서는 부분은 20%니까 20원. 자, 그러면 전체 세금을 보면 10원, 30원.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가 나오죠? 40원이 나오죠. 자, 이것과 이거를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한 방에 이게 과세가 됐을 때는 50원이 되지만 매년 잘라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면 4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이게 소득이 합쳐지게 되면 높은 구간에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금액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진세의 그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그걸 한 방에 과세하게 되면 낮은 세율 구간, 즉 10% 구간에는 100원까지만 인정이 되지만 100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20%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득을 쪼개버리면 10% 구간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10% 구간이 100원까지만 10% 구간이었지만 10년도에 한 번 걷고 11년도에 한 번 걷으면 여기서는 얘는 10% 적용되고 여기서 200원 중에 또 100원은 또 10%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결집 효과라는 것,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적되는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담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는 그런 그 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분류과세에서 그러면 이제 분류과세라는 건 결국 따로따로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그런 결집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소득세법이 이러한 세액의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을 각각 별도의 과세표준 체계로 운영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제공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 있다. 여기서 1,000원만큼 벌었고 여기서 2,000원 벌었다. 그러면 이거를 합해서 과세하면
누진 구간을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과세하면 각각의 누진 구간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부담이 얘보다는 덜 하겠죠. 이게 이제 분류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분류과세하고 분리과세는 또 달라요. 분리과세는 이 원천징수라는 걸 이제 하는데,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천징수가 도대체 뭔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사장이에요. 종업원한테 급여를 지급하겠죠. 급여를 지급할 때 만약에 100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사장이 그 급여 중에서 일부는 세금으로 띄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90원을 얘한테 줘요. 그럼 일부 띄은 이 세금, 요거를 이제 사장이 대신 세무서에 납부를 한다. 이거를 원천징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천징수는 뭐냐? 지급을 할 때 그 중에서 일부의 세금을 미리 띄어버리고 남은 금액을 주는 걸 원천징수, 즉 지급하는 요 원천에서 세금을 징수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소득세에서는 이런 원천징수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얘가 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할 때 세법을 알아야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법을 보통 일반인들이 모르죠. 그리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징수하는 방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기서 미리 징수해가지고 띄어버리면 여기서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이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원천징수 방식이다. 그래서 원천징수 자체로 아예 납세 의무, 즉 세금에 대한 신고라든가 기타 의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해도 나중에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원천징수로서 뭐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가 끝나는 경우가 뭐 이자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이제 분리과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기간을 좀 따져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과세 기간, 이거 이제 소득세,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이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신고를 요때 이제 하게 된다. 5월달.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망을 했다. 이때 이제 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 있냐?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던 또는 뭐 사업을 하시고 계시던 분이 중간에 사망을 했다면 뭐 6월까지 그 장사를 하던 그 소득이 있겠죠. 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누가 하냐? 그 상속인이 이제 대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있다. 근데 아버지가 쭉 장사를 하시다가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다. 근데 8월 달에 이제 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이 아버지 사업에 대한 신고를 이제 아들이 이제 대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유효리 되는 날. 이게 이제 뭐냐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거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아버지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같이 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소득세, 즉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소득세 신고기한과 맞춘 거예요. 아버지의 소득세. 그러면 얘가 해야 되는 신고는 뭐냐?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소득세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가 하는 거예요. 상속이 됐을 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출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아직 신고 기한이 되지 않았는데 출국가 되면 그동안에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출국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전날까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소득세에서는 종합소득공제라는 소득공제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뭐 인적공제 안에는 여러 가지 공제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 공제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이제 다다음 시간이나 뭐 그때 이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 공제라는 규정들이 있고 퇴직소득도 마찬가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된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제를 주는데 그 공제 안에는 근속 기간에 대한 공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공제 금액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자, 여기 이제 원천징수 제도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원천징수 소득세에서는 원천징수라는 방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의 지급자가 특정 소득에 대해서 지급을 할 때 미리 세금을 떼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천징수 방식이다. 그래서 소정의 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세액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 과세된국에 납부를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굴까요? 지급하는 사람이 되겠죠. 지급하는 사람이 되는데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인 A라는 사람이 개인이에요. 그냥 B라는 사람한테 뭔가 이제 지급을 한다. 뭐 B가 나한테 일을 해주고 난 사업자는 아닌데 나한테 일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받아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이제 대가를 이제 지급을 해주겠죠. B한테. 자, 그럴 때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면 얘가 이제 세금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금을 떼려면 얼마의 세금을 떼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세율이 왜 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이 사람이. 사실은 몰라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율이 얼마인지 또는 세금을 얼마를 떼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원천징수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그럼 사업자는 세법을 배워야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누가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면 미쳤다고. 세법을 하는 사람도 세법이 싫은데, 그렇죠? 세법을 당연히 몰라요. 근데 왜 이 사람한테 원천징수의 의무를 줬냐? 이 사람은 세금 신고하려면 누구를 써요? 전문가를 쓰잖아요. 얘네들이 알려주라 이거예요. 얘네들이 네가 얘한테 줄 때 세금 얼마 떼야 되는지를 얘네들이 다 알려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세금을 떼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원천징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세금을 떼어버리니까 그 과세 관청, 즉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요. 이게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면 뭐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미리 띄어가지고 돈이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월급날 되면 월급이 없는데 월급날이죠. 돈을 분명히 내가 받았는데 통장에 남는 돈이 없어요. 스쳐 지나가죠, 이렇게. 세금 띄고, 카드값 나가고, 뭐하고, 그죠? 그러면 월급날인데 그냥 어제와 똑같은 날이 되는 거야. 그죠? 돈, 소위 말하면 빚잔치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근로소득자 같이 투명한 소득이 없거든요. 과세를 징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죠? 뭐 예전에 봉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원천징수에 대한 사항이다.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 금액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 법인,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거주자나, 여기 이제 거주자를 우리 요거 한번 잠깐만 얘기를 할까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렇게 있는데. 거주자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거주자라고 얘기하죠. 비거주자, 그럼 우리가 살지 않는 사람이 되겠네. 거주자는 그 사람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비거주자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또는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모든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비거주자의 대표적인 얘기가 어떤 거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잠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할 때 국적을 가지고 따지냐? 그렇진 않아요.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생활의 근거지를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국적이 뭐 외국이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뭐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국적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고 생활의 근거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소득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거주자를 봐요.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 비거주자냐, 거주자냐 거기에 대한 구분을 국적으로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당 요 받아가는 놈이 누구냐 따지지 않고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세를 미리 떼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다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이제 원천징수 지급에 대한 그 원천징수 지급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소득의 종류예요. 예, 그래서 소득의 종류를 보면 이자 또는 배당, 그 다음에 사업소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득을 지급할 때 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가 얘한테 지급을 하는데 어떤 소득을 지급하느냐 요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자로 주는 소득이다 또는 배당으로 주는 소득이다 그러면 띄어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미리 거기에 대한 세금, 일정한 세금을 띄어라 이런 얘기죠. 사업소득인데 여기서 이제 특정 사업소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나 또는 뭐 주위에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보험하시는 분들을 보면 월급쟁이와 거의 유사한데 그분들이 이제 성과급을 받아가거든요. 근데 보험하시는 분들은 그 보험하는 그분들이 하나의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로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지급되는 그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사업소득에 대한 성과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거기서 지급을 할 때 일정한 부분을 회사에서 띄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띄는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라든가, 근로소득은 뭐 급여에서 이제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를 하면,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한 그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가 이제 돈을 줄 때 미리 띄겠죠. 그래서 띈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세무서에 납부를 하면 돼요. 이제 원천징수의 방식이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건데, 근데 사업자의 규모가 작다면 그거를 매달 하지 말고 6개월에 한 번씩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이제 장사를 하고 있으면 장사를 할 때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겠죠. 급여는 매달 지급이 돼요. 그럼 매달 지급이 되면 지급할 때마다 띄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럼 띄고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또 띄고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번거로우니까 20인 이하의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해라. 6개월치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한 번에 내라. 그럼 1년에 2번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번 내는 거하고 2번 내는 거하고 차이가 크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원천징수, 이게 이제 반기납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이 이제 납세 의무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데, 여기 이제 개념을 보시면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주자로 구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과 국외에서 얻은 소득도 다 같이 우리나라의 세무서에 내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비거주자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만 우리나라 세무서에 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구분을 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틀렸네. 이거 반년으로 보세요. 반년. 이게 그전에는 1년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 규정을 1년이 아닌 그 반년, 즉 뭐 365일을 반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한 183일 정도가 되죠. 그 183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일을 만약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국제 기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183일 정도의 거소, 즉 생활 근거지를 183일 이상을 국내에서 두고 있으면 거주자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비거주자다. 이거는 결국 국외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더 길다는 얘기죠. 1년 중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주자를 의제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해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183일로 보세요. 자, 반년 정도를 국내에서 계속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그 승무원 있죠.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해당 승무원이
근무 기간 외에 통상 체제한 장소, 즉 뭐 항공기를 탄다거나 또는 배를 타는 승무원이 있다. 그럼 그 승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생활 근거지가 되겠죠, 거기가. 그런 경우에 이제 거주자냐 비거주냐 그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뭐 비거주자라고 의지하는 경우, 이거는 거주자가 아니면 비거주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게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서 좀 납세 의무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첨예하게 좀 대립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기러기 아빠요. 기러기 아빠인데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국내에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와이프가 이제 B가 호주에 있어요, 호주에 있는데, 그 소득이 이 호주에서 이제 소득이 발생을 한 거예요. 소득이 발생한데 이 A의 재산에서 이제 발생된 소득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발생된 소득을 여기서 국내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생활의 근거지는 A의 가족은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사실은. 가족은 여기서 사는데 얘는 여기서 돈을 벌고 있다.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과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또는 그 A가 비록 여기다가 이제 뭐 호주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호주에서 뭐 몇 년 이상을 살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 생활 근거지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만약에 얘가 비거주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기서 발생된 소득을 여기서는 과세를 하지 못해요. 근데 얘가 거주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기서 발생된 소득도 여기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득을 빼먹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뭐 납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세 불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판단 구분 그런 것들. 자, 뭐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보면 이제 9기에서 1년이죠. 183일. 183일 이상 거주하더라도 9개 근무 공무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거주자로 봐요. 그 다음에 뭐 파견되는 직원들이 있죠. 그런 경우. 자, 이제 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면 종합소득을 일단 보는 거예요. 종합소득. 종합소득의 내용 안에서는 이렇게 이자, 그 다음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러한 소득들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경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빼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주고 그래서 이제 필요 경비들이 있죠. 여기 근로소득 같은 경우 이제 급여소득자거든요. 그때는 소득공제라는 걸 해줘요.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해서 이런 것들을 빼고 가감 조정을 해주면 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이익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얻은 소득에 대한 수입에 대한 이익 개념. 그래서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면 이 소득 금액을 이제 합산을 하는 거예요. 얘들 다 합해서 종합소득 금액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인적 사항들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빼주게 되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세율 적용해서 소득세 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이 소득세라는 게 어떻게 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소득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면 내가 요번에 이런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걔네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신고가 돼야 되겠구나. 간혹가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를 때는 빼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요번에 이제 기타 소득이 있었는데 내가 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요것만 따로 신고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기타 소득을 같이 합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빼먹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가 보통 그런데 직장을 다녀요. 직장을 다니는데 얘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는 뭐냐면 따로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따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그 직장을 다닐 때는 어떻게 하냐? 신고를 어떻게 하냐면 1, 2월 달에 재무과에서 뭐 자료를 내라 그래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냐면 연말정산을 해요. 연말정산하면 직장인들은 소득세 신고를 따로 안 해요. 그 이 사람도 그렇게 한 거야. 그냥 연말정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무서에 딱 연락이 오는 거죠. 그 사람이 낸 사업소득, 즉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사업소득
그거를 이 근로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게 되면 세금이 달라져요. 따로따로 신고하게 되면. 그걸 이제 이걸 빼먹고 요거만 따로 신고하고 요거만 따로 신고했을 때는 세금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세금 잘못하면 그 가산세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먹지 않고 나중에 5월 달에 급여로 받은 소득과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 그것들을 합산해서 다시 신고를 해줘야 돼요. 연말정산하고 또 금액이 달라요. 그게.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계산 구조들을 좀 봤어요. 이게 이제 소득세라는 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거냐 그런 것들만 전반적으로 한번 봤어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